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어젯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옥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적 행위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으며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특검 구형 당시 재판정의 모습은 박 특검보가 말한 용서받을 마음이 없어 보인다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과 함께 미소를 보였는데요. 내란 재판 1심을 앞두고 열린 결심 공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그 어리석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겠느냐. 특검 공소장은 소설이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끝까지 윤 어게인과 극우 세력을 향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로 제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데 계엄이 언급된 건데요.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한 비상계엄일 뿐 아니라 트라우마를 안겨줬고 끝내 사과나 반성이 없었던 아픈 일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계엄은 말로도 가벼이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아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4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순천시 오천동 그린 아일랜드에 대해서 감사원이 위법 편법한 행정이었다라는 판단을 냈다고요? 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도로를 잔디 광장으로 조성한 이 오천동 그린 아일랜드에 대해 이 주민들의 원상 복구 요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해당 행정행위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 도로를 녹지로 바꿨고 또 박람회 이후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위법과 편법 행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녹지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임시시설이라는 순천시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도 임시라 하더라도 기존 도로에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는데 순천시가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시정 노력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그린 아일랜드 조성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 과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감사원은 순천시가 일반 경쟁으로 발주해야 될 설계 용역을 전혀 다른 도로 설계 용역에 과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처리해 계약 절차를 우회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에서도 박람회 관련 시설이 아닌데도 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판단했고 전남도 역시 그린 아일랜드 조성 사업 시행 근거에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는 증빙 검토 없이 특별교부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관리나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자들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고 이를 적극 행정으로 볼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면책 불인정 결정과 함께 관계자들에게 이 통보와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여기 주변 주민들이 원상 복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 여기서 위법 편법이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 그럼 당장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순천시는? 네, 감사원은 순천시에 보낸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그린 아일랜드 시설물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도로를 정식으로 없애고 해당 구역을 녹지로 전환해 그린 아일랜드를 지속시키는 방안 하나와 또 다른 방안으로 잔디밭을 없애고 다시 도로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
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도로의 원상 복구를 요구해온 주민단체 관계자는 이 박람회 폐막 이후 3년 가까이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한 순천시의 행정 결정에 비해 감사원의 조치 수위가 너무 낮다며 비판 입장과 함께 순천시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그린 아일랜드 잔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현상에 맞게, 그러니까 변경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네. 이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며 도로 복구를 요구한 주민들과 앞으로도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시와 이 주민들 간의 갈등 이외에도 오천 그린 아일랜드를 또 휴식 공간으로 잘 쓰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중금대교 가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교량 위치 변경을 통한 대안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 중마동 와우지구와 금호동 금섬 해안길을 연결하는 가칭 중금대교 가설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교량 위치 변경 등 대안 노선에 대한 검토를 광양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노선에 반발해 비대위를 구성한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금호동 주택단지를 관통하는 기존의 계획 노선은 현재 모든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고 비대위 차원에서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 중마동에서 삼화동 부근 금호동 태금역에 이르는 신규 교량 설치와 태금역에서 제철 일문 간의 구간도로 확장을 골자로 한 최종 대안을 지난달 광양시에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비대위 측은 주민들이 제시한 안이 반영될 경우 금호 주택단지 내부로 차량이 유입되는 구조를 차단해 주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분산 효과가 크고 기존의 금호도교를 이용하던 중마동 차량의 상당수가 신설대교로 이동하면서 이 금호 지역의 내부 도로 정체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태금역 앞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뒤에 태금역에서 제철 1문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 기존의 출퇴근 시간 및 산업단지 접근성, 교통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받은 광양시가 대안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노선 변경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민들의 반발과 대안 제시에 대해 광양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노선에 대해 현재 교통성 검토와 주거 환경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주택단지 내 환경 영향의 수치화를 위해 별도의 검토 과업을 포스코 측에 요청해 둔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네. 광양시는 비대위가 제안한 노선은 포스코 부지를 통과하고 기존의 배관 시설물의 이동이 수반되는 만큼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포스코의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노선 변경과 관련해 이 포스코 측도 민원 발생 우려나 투자의 효율성 등 복합적인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포스코의 최종 입장이 광양시로 넘어올 경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의 장단점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광양시의 이번 중금대교 대안 노선과 관련한 논란과 혼선은 지난해 8월 이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는데 이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들이 기존 노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대안 노선 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중금대교 논란, 통상적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 이전에 공청회 개최 등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해당 사업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광양시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또 주민 동의 과정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좀 추웠었는데 추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확실히 좀 추위가 느껴지니까 겨울이 왔구나 싶고 좀 굉장히 좀 위축되는 느낌? 네. 돌아다니기도 좀 겨울을 그렇고. 느끼시면 어떡해요? 아니, 겨울 가고 있어요 이제. 그래요? 아직 한창인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긴 너무 한데 무섭더라고 다른 지역. 다른 전남 지역에는 눈 피해도 맞아요.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두 분은 눈 많이 보면서 잘하셨어요? 아니, 저는 고향이 여수니까요. 눈을 거의 보지를 못하고 자랐고 눈 보면 환장하죠. 저는 진짜 뭐 속된 말로. 저는 그래도 봤던 것 같아요. 이결아 변호사는 익산 출신이니까 전북 익산. 거기는 좀 그래도 눈이 네. 상당히 오죠. 그래도 옆에 오고 나서는 눈을 또 그렇죠. 못 본 지 귀중, 오래되셔가지고 귀중하죠. 그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적당히 갑자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많이 네. 오면 또 사고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두 분 또 추운 와중에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 네. 잘 하시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판결은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지난 12일이죠.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그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 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최근 내란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 전 장관의 혐의의 핵심은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내란 네.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이렇게 세 가지 혐의인데 네. 우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전 장관이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12월 3일 당시에 국가의 무력, 치안 체계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로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보고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예. 단전 단수 조치,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라든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호준 뉴스공장 이런 곳들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장이 소방청장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오면 조치를 해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혐의입니다. 예. 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저희가 그 내란 관련 재판 이야기할 때 몇 번 다루긴 했었지만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임무를 해야 한다라고 좀 규정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임무를 하면 내란 중요 뭐 종사 임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이 법은 이제 역할의 수준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그냥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혐의인 것이고 예.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종사자. 혐의니까요. 그러니까 내란 실행 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예. 그 내란을 계획하거나 지휘하고 뭐 통제하거나 또는 조직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전 장관이 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단전 단수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랑은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2상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을 보면 예. 언론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계엄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마비시켜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위헌적인 계엄이 계속되도록 하려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 이것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엘리트 법조인인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강조를 했죠. 예. 이 전 장관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14년 15년간 판사로 그런 경험이 재직했던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아마 이제 이러한 지시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나 말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특검은 이제 그렇죠. 판단을 그런 거죠.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주요 혐의 중에
위증 관련된 것도 있다고요? 네, 이 혐의는 뭐냐면 작년 2월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서 네. 위증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음. 사실 뭐 이 전 장관은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의 순간에서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죠. 예. 예. 하지만 이게 이제 허위 증언이다라고 네, 이제 특검은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혐의들로 종합했을 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분 법조인으로서도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률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은 구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 중에서도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형 규정은 그런데 예. 징역 15년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수준의 구형이었고 실무적으로 보면은 징역 15년이라는 숫자는 예.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더라도 예. 굉장히 좀 상단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중한 구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이고 이것은 이제 특검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바라보기를 단순 가담이나 소극적 관여가 아니라 내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는 1심 언제입니까? 예,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습니다. 다음 달이 2월. 네, 2월 2월 12일. 12일. 자, 보통 이 구형된 형량하고 이제 1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지금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관련된 재판, 특검 이 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선고가 탁 이렇게 나온 게 없죠.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구형량 대비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날 것인지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네. 곧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선고 결과도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예.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일단은 다투는 것이 이제 일단 내란이 있었는지부터 예. 다투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단전 단수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도 다투고 예. 그리고 단전 단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할 거로 볼 것인지 굉장히 이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할 때 과연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것이냐. 실제로 어쨌든 내란을 일으켰지만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양형에 개혁을? 반영이 될 것인지. 근데 이제 그리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항상 많은 그 양형 요소 중에서 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는 굉장히 그 유리한 양형 요소인데 예.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예상은 하긴 좀 조심스러우시겠죠, 두 분은 아무래도. 그렇죠. 결론적으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뭐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만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예. 탄핵 사건 거기서는 분명히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죠. 헌정직서 파괴 행위가 맞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만약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내란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 그게 어쨌든 하나의 큰 내란 사태를 지금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줄기가 된 중심이 되는 그렇죠. 근데 내란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 재판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재판부가 판단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항소하고 상고를 해서 상고심 가면 이제 모두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결론으로 통일이 되겠지만 네. 현 단계에서 각자 다른 재판부에 산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예. 간접적인 영향 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쪽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내란이라고 판단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 애초에 때문에 뭔가 성립이 안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도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저 재판부에서는 저렇게 하면은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일이 될 건데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또 아니라고 판단할 뭐 구속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판결이 그러면은 판사들이 내릴 때도 네. 그 다른 이제 재판부
걸 심히 좀 보겠네요. 아무래도. 당연히 참고를 하실 거고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력하게 참고를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당연히 다른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네, 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다뤄본 내용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얘기였고 선고 일단 1심은 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특검은 15년 징역형을 좀 구형을 한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준비한 주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나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토크 친족 상도례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뜻이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한 취지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되고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친족 상도례가 폐지가 됐단 말이죠. 자,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남들 다 힘들다 장사 안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아니 좀만 더 넓혀서 가면 좋겠구만. 가게 좀 넓힐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아이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옆가게 저기도 내놓는다 그러더라. 아이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 저 가게까지 딱 인수해서 넓혀놓으면 매출이 쫙 올라갈 텐데 돈이 없어. 아니 우리 장모님 한 달 전에 개돈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아이 그거 좀 빌릴까? 엄마 빌려줄까? 이거 내가 3년이나 넣은 갯돈이네. 자네 잘 쓰고 줄게. 1년 후에는 나도 써야 되니까. 네네. 제가 사이가 돼가지고 이거 뭐 떼먹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2년 후 장모의 돈을 빌린 사위는 1년 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아니 내가 있으면 안 주겠어? 아니 있는데 어디 꿍쳐놓고 안 주겠냐고.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아니 장모님이 돼가지고 자식들 좀 살아보겠다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또 뭐 경찰에 신고를 해? 나 몰라. 배제라 그래. 친족 상도례라는 거 내가 다 알고 빌렸다 이 말씀이야. 어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갯돈을 두둑하니 받은 장모님 역할을 했는데 나 좀 흥분했어요. 수중에 돈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장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위에 아유,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디 실화 바탕은 아니죠 작가님? 예, 아니고요. 자, 꽁트로 친족 상도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친족 상도례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 이 정도로 알면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좀 세분을 해서 가족 간의 그러니까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한 거를 이제 그래서 형법에 둔 특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 328조 1항에 있는데 예.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이나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굉장히 넓죠 범위가 예. 벌어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죄는 되지만 형을 면제해 준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이 과거에는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 가족 재산의 개념이 강하던 시절에는 네. 이게 어떤 개개인의 가족이지만 개개인의 고유 재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뭔가 그렇죠. 대가족화가 있었고 전 근대적인 그 개념의 하에서는 예. 이것이 어떤 이런 가족 간의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공권력을 개입시켜서 처벌한다 이런 개념이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형법이 제정된 게 1953년 경인데 예.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1953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70몇 년이 넘은 거죠. 한 72년 정도 존속을 했던 아주 오래된 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도 개정이 안 작년까지도 됐어요. 계속 유지가 되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가족 간에 이 돈 거래로 그쵸, 별의 맞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이런 그렇죠. 세상에 이 친족 상도례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뭐 요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던 거예요. 구시대적 발상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자, 이 친족 상도례가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뭐 한 2주 전에 없어졌다 이 네.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2024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328조 1항,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 형면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형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게 친족상도례인데 예. 일단 이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에 이미 결정을 한번 했어요. 아, 헌법 맞지 않다 헌법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25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친족 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은 완전히 폐지된 게 맞아요. 예. 대신 뭐 친족 상도례 규정 자체,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형면제 조항 자체는 없어졌지만 네.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는 무조건 형이 면제되는 시대였다라면 네. 지금부터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한다면 네.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고소를 하든 뭐라든 백난천난 피해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처벌할 수가 없는 가족끼리는 죄였다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그렇죠. 엄마 처벌할 지갑에 수 없어. 엄마 지갑에 손을 대도 처벌할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이제 엄마가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전환했다고 엄밀한 보셔야죠. 의미에서 친족 상도례가 완전히 폐지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법 328조 중에 1항 형 면제 규정만 폐지가 된 것이고 이제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족 간의 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재산 범죄가 모두 원래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의 강도죄를 저질렀다. 예. 그냥 절도가 아니라 그럼 예. 강도죄는 애초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뭐 손괴죄 같은 것도 그러니까 모든 재산 범죄가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거를 형 면제 조항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좋고 말씀 주시면서 이게 구시대적이다 그리고 전근대적이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쭉 있어 오면서 생겼던 부작용들 뭐 언뜻 몇 가지 떠오르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내부의 문제는 예. 국가의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깔려 있던 시대였고 그때 예. 이제 도입이 된 제도인데 지금 대가족이라든지 농경 중심 사회에서 핵가족이라 가족 정보상업 중심 경제로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내 것도 아빠 것도 다 우리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건 내 거 아빠 거는 아빠 거 뭐 이제 요즘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고 공유 재산이라는 것도 좀 더 희박해져서 네. 이제 경제 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유를 설시하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꽁트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장모님의 갯돈을 빌렸는데 일단 사위는 좀 아는 건 좀 있었어요. 친족 상도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발해도 어차피 나는 형벌은 안 받아라고 면제되라는 걸 이미 알고 약간 패째라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악용한 거죠. 악용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면 이제는 형을 내릴 수 있게 된 그 거죠. 장모님이 고소를 고소를 하시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네. 아니 그럼 그 전까지는 고소를 해도
해도 형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가족 간이지만 재산 범죄를 저질렀네. 그러면 처벌을 하는 게 맞는데 형 면제 규정이 있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죄는 맞지만 형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형 면제를 선고하는 거죠. 뭐 기소 유예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그쵸, 그냥 아예 그쵸. 없이. 형면제. 예. 아, 그랬군요.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작년 말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자,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건이 가장 이 법 규정을 좀 설명하기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박수홍 씨 측에서 나라를 바꿨다라는 얘기들도 보도에 좀 많이 나오던데, 이제 실제로 박수홍 씨 사례는 친족 상돌의 이런 문제랑 어떻게 좀 연관이 됐었는지. 일단은 이제 그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피해액이 뭐 60억 원이 넘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피해액이 몇십억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 왜 과거에 이거를 친족상돌 적용했냐면 가족 간에는 이런 피해 회복도 좀 용이하고 관계 회복에도 이제 만약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피해가 크면 이거 회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피해액이 예. 엄청 중요한 경우에 예. 이러한 손해의 전부가 용이하다고 이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한 것이고 예. 실제 박수홍 씨 사건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책임을 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형으로 가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박수홍 씨 가족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러한 사례가 뭐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이끌어냈다라고 좀 이제 자평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국민들에게도 알려준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기사 제목이 막 박수홍 괴롭힌 형법상 친족 상도례 네. 폐지 뭐 이렇게 네. 많이 좀 떠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 앞으로 가족, 친족 간 재산 범위, 재산 범죄 이런 것들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고죄 고발을 했을 때 네. 재판을 받아서 형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고죄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소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한 친족 내의 관계에 해당하고 예. 재산 범죄에 해당하면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 의무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형법에 나와 있는 조항의 친족, 가족의 범위 자체가 새로 바뀌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핵심적인 것은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여기서 뭐 친족의 개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예, 그 부분은 이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의 개념은 민법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친족에는 우리가 말하는 혈족, 뭐 인척, 뭐 요런 개념들이 다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고로 사도는 아니에요. 친족이 사돈은 그러니까, 포함 안 됩니까? 네, 사돈한테 사기치면은 처벌 받아요. 그건 고소가 없어도. 장모님은요? 장모님은 인척의 범위에 포함돼요. 아, 내 그래요? 배우자의 그거잖아요. 배우자의 직계혈 쪽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포함되죠. 인척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장모는 또 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도는 어쨌든 남으로 네.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않았어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럼 부모가 자녀의 통장 관리를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임의로 쓴 경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은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친족 상도례가 좀 애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요? 우리가
통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은행에다가 맡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돈은 일단 은행이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법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맡긴 사람은 내가 은행에 대해서 내가 맡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이 있는 예금 채권이 있는 것이지 그 돈 자체는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은행이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내 통장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 통장의 주인이죠. 예. 근데 그래서 나는 은행에 대해서 내가 이 예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는 것이고 그 돈 자체는 일단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 뭐 통장이나 계좌이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했을 때 네. 임의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 부분은 부모가 가져간 거라도 처벌을 할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엄마 어렵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현금. 이게 지금 현금을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져갔다. 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통장이니까 그렇죠. 자녀랑 같이 사는 집에 자녀 방에 지갑이 쉽게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셨다. 네. 친족 상도례 원래 적용됐죠.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예.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절도잖아요. 예. 근데 제 카드를 현금 카드를 빼가지고 ATM에서 인출을 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을 속여서 빼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그때는 제가 아니라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M에서 인출하면 절도죄, 창구에서 인출하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법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은행을 부분이 속인 게 있습니다. 돼요. 은행은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줄 알고 돈을 내어준 게 되는 건데 은행을 속인 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자의 개념이 그 해당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때는 애초에 친족상도례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러면 처벌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현금이 오고 가야 돼요. 아니요, 현금이 아니라 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쨌든 피해자가 친족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피해자가 음. 은행이라면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그 골자는 친족 상도례가 네. 폐지가 됐다. 네. 이제는 가족 간에도 재산 범죄가 생겼을 때 고발을 하고 형을 이제 받도록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미 발생해버린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현 명제 이 폐지 그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이제 이게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또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4년 6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의 이제 고소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법에 호소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그게 6개월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고소를 하셔서 이제 뭐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처리. 예. 지금부터 6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족 상도례 관련 형법 규정이 이렇게 형벌을 면제하는 게 없어진 것, 이 폐지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친족 상도례 규정은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가급적으로는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않고 뭐 가정 내부에서 정리하자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 인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가족을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예. 피해자가 원한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예.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친족 상도례 폐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전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지역 대부분 학교가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예년보다 한 1-2주 정도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맘때면 매년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라는 얘기죠. 특히 시내권과 좀 떨어진 농어촌 경우는 더 심각한데 오늘 이 관련된 내용들 좀 만나보고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의 분교들 중에 문을 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농어촌 지역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요,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등하원 쉽지 않은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에듀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통학 돕는 에듀택시 정택철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택철입니다. 여수 개인 택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통학생들을 한번 해볼 수 있냐라고 소개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한 지만 벌써 지금 8년 됐습니다. 네. 여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도와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자, 이 에듀택시 좀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네. 타는 일반 택시와는 다른 겁니까? 네, 에듀택시는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편도 2km를 초과하는 이 초중학생들의 통학을 돕는 교통 지원이에요. 네. 여수는 분교장을 포함해서 검은중, 돌산중, 소라초 이 3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정택철 기사는요, 현재 소라초 사곡 분교장과 이 소라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쪽 소라면 쪽에 그 외곽 지역인데 저기 섬달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2명을 태우고 궁항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궁항에서 1명을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곡 좀 못 미쳐서 망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1명 태우고 초등학교는 일단 이제 학교로 등원을 시켜주고 나서 유치원생이 2명 있어요. 유치원생은 이제 저기 복촌마을이라고 있는데 복촌마을에서 1명 태우고 또 사곡 정류장에서 1명을 태우고 소라 본교로 데려다 줍니다. 거리상으로는 꽤 멀죠. 제가 아침에 8시에 유치원생들은 그 하모니 선생님이 계셔요. 중림에서 태우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8시 50분, 55분경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이 태우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같은 아이들을 매일 네, 맞아요. 통학을 1년 동안 계속 담당하시는 1년 내내 거예요. 네. 엄청 친해지겠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방학인데도 에듀택시 운행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방학이라도 해도요, 돌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등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에듀택시 운행을 합니다. 예. 오늘도 오전에 등교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하교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하교 시간에는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를 좀 돕고 네,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택시로 운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에듀택시라고 해서 일반 택시와 다를 게 없어요. 등하교 시간만 맞춰서 운행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바로 시간 맞추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얽매이기 싫어서 나는 그 해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런 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간에 딱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학교와 정반대되는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택시 운행하는 것이 딱 물 흐르듯이 흐름을 따라서 이게 해야만이 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간 되면 하다가도 갑자기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급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그런 일을 봐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치 부모님들처럼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다른 일, 또 다른 먼 곳으로 운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매일 농어촌 마을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를 좀 도우시다 보면 이 농어촌의 교육 환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졌고 힘들어진 것 같다라는 걸 제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교가 폐교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 남아있는 시골 학교들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도 눈에 띄게 달라지면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이제 끝마치다 보니까 통학생들은 거의 4명, 5명 수준이었죠. 다니던 학교가 인원이 없어서 폐교한다고 그 실질적으로 보니까 인구 감소라는 게 정말 심각하다. 애들이 없어요, 마을에 가면은. 지금 그 애들 외에는 그 마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재학생들이 앞으로 한 4, 5년, 길어봐야 이제 5년인데, 그러면 학교도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또 폐교된다고 봐야죠. 학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개학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우리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학부모님들도 본인 자신의 그 아이의 등하교 돕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맞아요. 아닌데 네. 이렇게 에듀택시만 8년 동안 운행을 하셨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8년 동안 아이들을 쭉 만나 오셨으면 진짜 가족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학 기간 중에서도요, 일주일 동안 빼고 평일 대부분은 아이들 매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내 자식만큼이나 뿌듯하다고 합니다. 애들이 성장하는 게 유치원 딱 졸업하고 초등을 입학하면 그렇게 변화돼 버리더라고요. 정말서 너무 어른스러워요. 혼자 그 하는 행동들이나 말하는 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가 엊그제 유치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저렇게 바뀌어 버리는구나. 바로 우리 손자들 같죠. 처음에 유치원 가려고 했을 때 그 안 들어가려고 하면서 막 울면서 할머니가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교실까지 가서 함께 입실해가지고 유치원실에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이제 또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나던 애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가면 딱 기다리고 나온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죠. 오전과 오후 하루에 4시간이란 시간, 이 농어촌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발이 되어주는 에듀택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농어촌의 아이들은 정택철 기사의 택시를 보며 손을 흔듭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오늘은 에듀택시 운영하시는 기사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14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